이번 사연은 좀 뭐랄까요? 두 개의 혼인이 좀 겹쳐 있는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이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힘들게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던 차에 지혜갑을 보게 되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재혼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 사이에 딸이 하나 있고 저는 전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제 아이는 제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시집살이가 너무 끔찍해 도망치다시피 이혼했습니다. 그 당시엔 남편이 이혼만 해주면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포기하게 됐지요. 그저 남편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었고 남편이 순순히 들어주면서 절차 같은 건 남편이 다 알아서 했고 도장만 찍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한참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현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막상 혼자가 되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빚도 좀 있었어요. 초반에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살았는데 전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이었던지라 입버릇처럼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등의 말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별다른 수입 없이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 눈치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 결국 조그마한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일자리를 구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끄럽지만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지만 사람이란 게 또 살다 보니 못하는 일이 없게 되더군요. 현재 남편은 거기서 만났습니다. 손님으로 만난 남편은 젠틀했고 외모도 듬직한 편이었기에 제가 더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손님이 아닌 남자로 만나게 됐고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고 비슷한 상처가 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상대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럴 수가. 다신 안 그러겠다,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기는 하는데 이미 저에게서 믿음이란 거는 사라져버린 후네요. 솔직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별로 크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서 제 자신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좀 반전이네요. 다만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의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면 제가 또다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게 걱정일 뿐입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꽤 잘 버는 편이거든요. 현재 사는 집도 남편 명의고 제 앞으로 된 재산이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남편의 외도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로 남편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4년 전, 횟수로 5년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리고 힘들어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도망치다시피 제 발로 나온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을 제대로 안 보신 분이네요, 일단. 네. 첫째, 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진 않습니다. 그쵸. 위자료는 위자료,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 네, 커봤자 뭐 3천만 원이라고 몇 번 누차 얘기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4년 전, 5년 뭐쯤 되는데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이고요. 재산 분할도 2년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거 없이 다 끝냈고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다 지나서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랑도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혼하겠다 했다가 또 재산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가 아직 마음이 많이 오락가락 하시는 그쵸. 이게 뭐 과정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근데 지금 남편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상황이 안 되지 안 않나요? 되죠. 그렇죠? 일단 뭐 두 분 사이에 자식은 없고. 네. 아 근데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게 이 여자분이 지금 현 남편한테 자기랑 똑같은 과정으로 여자가 생겼는데 크게 상처가 되지 않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까 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 이분이 진짜 많이 좀
진짜 힘들었구나 이혼하고.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부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엄청 쪼들리면 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외도하면 누구나 충격을 받는데 지금 크게 상처가 되지가 않았대. 그리고 어떡하지? 내가 또 이혼하면 어떻게 좀 힘들어질 텐데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이게 경제적인 게 사람을 좀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이 여자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그러네요.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지금 간과하신 게 있는데 법률적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생활이 형편이 어려우셔서 또 양육비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남편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양육비라는 면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이것도 이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뭐 4, 5년 전이면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보이는데요. 그때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한다거나 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양육비에 대해 소멸시효가 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가 없거나 심판이 없을 때 말하는 거고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남편이 부담하기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럼 또 없어요. 양육비를 부담할 걱정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분은 처음에 결혼도 약간 이상하게 했을 것 같고 이혼도 이상하게 했고 그죠?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다시 재혼도 이상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노래방에 와서 도움이랑 이렇게 엮인 사람이라면은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고 지금 이제 그 남자가 그렇게 성매매를 거의 뭐 성매매 비슷한 건데 그죠?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아이디얼한 아내로 생각을 안 하죠. 얘는 내가 돈으로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내로 대접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땅히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시점에 가만히 있으면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남편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의 끝은 불행하게도 그죠. 뭐 잘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연이 일어나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의존해 사는 뭐 그냥 그죠? 그걸 우리는 아내라고 꼭 말하진 않거든요, 그죠? 아니죠. 근데 지금 남편이 보면은 아내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바람을 피긴 했지만 뭐랄까 싹싹 빌고 자세 안 그러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 측 잘못 보다가는 이제 아내 쪽에서 봤을 때 의존적이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바람 펴가지고 성사가 된 커플들은 나중에 깨질 때도 바람 때문에 헤어지고 그다음에 뭐 싸우는 것도 바람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노래방 도우미로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뭐 회식할 때마다 아마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한테 했던 것처럼 누군 어떤 여자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뭔가 그 상처를 좀 모른 척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아닐까 그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 번 전에 이혼했을 때에 어떤 겪었던 트라우마나 그런 큰 상처 때문에 그렇게 지희 씨가 말한 것처럼 훈련이 됐달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상처가 정말 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저는 지금 이분이 그러면서도 또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친정에 가서 살려면은 또 부모님 면목이 없고 그쵸. 다 걱정을 하시는 걸 봐서는 글쎄요 이 여자분에게는 이혼을 해서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혼하는 게 되게 사실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또 다행히도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나름 이제 경제적으로는 힘든 편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의지를 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일부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 되게 큰 거니까 그죠. 일단은 뭐 위자료 안 되고 상황이 재산 절반 요구 말도 안 되고
뭐 위자료는 받을 수 있겠죠. 위자료는 위자료는 얼마 안 되지. 소액, 얼마 굉장히 안 되죠. 소액, 소액이죠. 굉장히 소액 받을 수 있고 전 남편에 대한 것도 지금 뭐 시간이 다 지나서 안 되고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어디선가 들었던 유리한 것들만 다 이렇게 취합해서. 혼인 생활 10년 이상이면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경제적인 것만 보고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이제 더 듬직하고 좋고 그래서 만났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 선택 뭐 방법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사실 이혼해라 안 해라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조언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맞아요. 예, 그거. 지금 뭐 이 남자랑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맞아요. 예, 뭐 이 남자가 믿음 사라졌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또 어떻게 하면은 100세까지 지금 70년이나 남았잖아요. 어쩌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나는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신유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혼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남편이랑 잘 사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게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진짜.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당장 뭐 이혼을 하고 난 직후가 아니라 지금은 시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맞아요. 급할 게 없다고 봐요. 이 여성분 사연자분께서는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좀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남자가 뭐 믿음은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지금 막 싹싹 비는 거 보니까 이혼할 마음이 없으신 거고. 네. 남편분은.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좀 더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 또 두 번째 굉장히 힘든 또 이혼 이후의 삶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땐 나이가 더 들잖아요. 이 사연을 주신 분한테 가장 큰 문제는 독립된 인격체로 서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자들이 내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어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만 남편과 대등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분은 나이는 30대 중반이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거는 한 50대, 60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무기력하고 의존해 살아야 된다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기력함이 뭔가 이 글에서도 느껴지니까 사실 이 정도 나이면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충분한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뭔가 그런 그 에너지랄까요? 의지? 이런 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사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막 일부러 열심히 살으세요. 막 뭐라도 하세요. 가서 뭐 노가다라도 하세요. 막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분의 이런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지금 남편하고 또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무기력함이 계속 지속되면 이 남편도 여성분은 언젠가 마음이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혼을 당연히 할 매력 때 떨어지죠. 네. 매력 떨어진대요. 지금. 뭔가 이제 아내분께 맡으시는 말씀인가요? 가서 일을 좀 해라. 의존적인 여성 매우 매력이 떨어집니다. 남자가 봤을 때는. 꼭 뭐 돈을 얼마 벌려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자가 봤을 때도 그래요. 뭔가 그렇죠. 부모님에게 의존하거나 나에게 의존하거나 뭔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이혼하면 살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노래방 도우미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죠? 제가 이혼 사건 하다 보면 이혼 사건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전혀 뭘 안 하더라도 이 양반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갱생보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서 이제 뭐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하나 연수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 산책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그 허경영 같은 분들이 와서 부모업도 시켜주고. 왜 필요 허경영이죠? 예를 들어서 재밌는 허경영 씨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재밌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지방의 폐교를 인수해서. 근데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생기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리고, 사람이 네. 이렇게 이혼하고 직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막 저기 강릉 앞바다 막 저런 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같이 치유 네.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은
가끔 이제 이혼 소송하러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얘기죠. 나중에 힘들면 사무실로 와라. 내가 해줄 수는 없고 여직원 중에 그저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산책도 하고 점심도 먹고 밥은 당신이 사라.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 중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우울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또 뭔가 그러죠. 하여튼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삶의 무기력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이라는 게 엄청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이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제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이 좌절감, 이 생활 자체가 좌절감이 계속 이제 연속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앞두고 뭔가 자신이 이제 아이들도 건사하고 더 이제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무기력함 때문에 이혼도 막 그냥 좀 뭐랄까? 이거를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 무기력함이라는 거를 좀 날려버릴 수 있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혼에 앞서 아니면 끝내고 아니면 이혼 과정에서도 부트캠프식으로 가서 붐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인생 아직도 창창하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다. 라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붕업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 사연에 나와 있는 것밖에 우리는 유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을 본의 아니게 조금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혼을 했대요. 뭐 위자료를 챙기고 뭐 어쩌고 자시고 재산분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와 진짜 못 살겠다. 제발 이혼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네. 친정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막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했는데 뭐 여의치 않은 거죠. 전문직 경력이 단절됐다가 회사를 다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다가 도우미 일도 한 거고. 네. 근데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또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가 또 자기랑 만난 똑같은 경로로 여자가 생긴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누군가를 탓할 일이 아니라 이분의 인생이 뜻하지 않게 막 이렇게 막 파도치는 운명으로 흘러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처받고 울 때가 아니라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고, 예, 이 여자분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무기력한 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좀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일을 막 추진하는 게 원동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네. 이혼을 하셔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지 말라 그러기도 어렵고 진짜 되게 아니 어려운 그리고 지금 사연이에요. 사연자분도 본인이 네. 전 이혼을 무조건 해야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말 뭐 재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이혼을 좀 고려를 해볼 그쵸. 생각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에게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문제는 남편의 외도는 그냥 우연히 드러난 이슈 같고 이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 이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돼, 그죠? 그렇죠. 그때로 정신 차리고 뭔가 그죠?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엎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고 닥친 대로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도우미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걸 뭐 잘하셨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것저것 일해 보신 거고 열심히 살려고 하신 건데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되게 고민되는 게 지희 씨 말대로 전 솔직히 남편한테 여자가 생겨서 그것도 노래방 도우미 자기가 했던 경로를 만났다면은 사실 이 남자분 또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다 알잖아. 우리 아무리 알잖아요. 그걸 또 안 해도 알잖아.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이게 이분이 이제 경제적인 게 현실에 이렇게 닥쳐 있다 보니까 막 무책임하게 이거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네. 그거를 또 감당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걸 감당을 해라라고 누구도 말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남자분을 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것 자체도 나름 이제 운이 좋았다. 굉장히 인연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남자분도 보니까 막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야
왜 여자 생겼는데 왜 쓰레기가 아니야? 아니 여자가 생겼는데 그러잖아. 이거 오빠 미안하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럼 박지희 씨는 이러면 봐줄 수 있어요? 저는 헤어지죠. 나는 근데 이거 별로 안 헤어지고 안 헤어지시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 이분은 그래서 그냥 일단 현 상태를 동결하되 뭐 가정이라든 혼인의 울타리 내에서 스스로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맞아. 쫓기듯이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되고, 그죠?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는 전혀 법적인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이렇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했던 방법인데 그 친구도 남편 외도로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막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남편한테 그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너 외도한 것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잠을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 나한테 얼마를 뭐 위자료 개념으로 네. 주면은 내가 너를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미리 받아놨어요. 네. 그리고 남편은 2억을 주고 사과하고 집에 들어온 거죠. 와. 그래서 일단 얘는 2억을 챙긴 거야.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뭐 괜찮은 굉장히 거죠. 네. 굉장히 난 네, 현명하다고 현실적인 봐요. 방법. 현명하다고 봐. 네. 그리고 남자도 뜨끔했을 거야. 아우, 깜짝 놀랐어요.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여성분도 뭔가 내가 너를 믿지만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또 내가 이렇게 되면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집의 명의를 공동 명의로 돌려달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반반하자. 네, 뭐 그럴 이런 수 식으로 해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또 약간 우리가 또 쓰레기 같네. 근데 어쨌든 기회 삼아서 조금. 야,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렇죠. 여자분이 힘들다고 네. 하시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집에서 어느 정도의 내 입지를 좀 확보를 해다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이프로서? 그게 뭐랄까? 근데 이 관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연에서는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사연에서는. 느낌이. 네. 여보 이혼을 하지 말아줘. 제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싹싹 비는 상황이면 그럼 이혼 안 해줄 테니까 나한테도 이 정도의 몫을 어떻게 위자료조로 좀 해줘.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할 수 있고 그게 원만한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해놓는 건 재밌기도 하고 저는 현명하다고 네. 보고 남편에게도 크게 이렇게 경종을 주는 거고 단지 그냥 용서해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진짜 용서해주면 절대 안 그냥 되거든. 용서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연자분의 상황은 그렇게 약간 그런 거를 그런 잘 협상력을 갖추지 못했다. 네. 그죠? 잘 그런 것 넘길 같아요. 수 있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또 약간 치명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 본인이 남편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네. 있고. 아니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기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사실 둘 다 싱글이었잖아요. 맞아요. 법적 싱글이었고 네. 정당한 관계였는데 네. 근데 이제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어. 네. 굳이 뭐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그런 같고 거에서는 생각하지 말자. 네, 그냥 이 집에 대한 뭔가 소유권을 좀 주장을 하세요. 그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나는 금액으로 제시했는데 좀 더 크게 공동명의로 집에 간다. 대한 소유권을. 왜냐면 너무 금액으로 제시하면 계산적이어 보일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여자분이 예. 그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힘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맞아. 또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의외로 물질일 수 맞아요.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이 여성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한다면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그냥 살면서 뭉갤 게 아니라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내가 진짜로. 뭔가 나만의 일? 예를 들면 만약 이런 건 있어요. 남자가 바람피다가 더 이상 너한테 매력을 못 느끼니까 살기 싫어졌다.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차피 넌 나한테 이혼 청구 못 하잖아 라고 할 게 아니라 내 몫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반드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가정에 우리 지금 새해도 밝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한 뭐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10년쯤 됐을 때 재산분할 한 배팅 크게 땡기시던가요. 빅픽처를 7년 그려봐요. 되면은 위자료가 더 올라가니까. 위자료가 재산분할 그때 재산분할 땡길 수 되니까. 있으니까. 새해 맞이 10년 계획을 세워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신이 거기서 만났던 그 여자 힘없고 가진 거 얻었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다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줘라. 네, 같이 살 거면 안 그럴 거면 때려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봤을 때 남자가 돈도 못 벌어오고, 그죠? 맨날 뭐
시부모한테 마마보이 노릇이나 하고 있고 집에 오면 폭력 쓰고 가부장적이고 그러면 남자로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랑 엮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자로서도 남자가 봤을 때 남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매력이 떨어지고 여자도 그쵸? 남자는 어떨 때 여자가 매력이 떨어지냐? 의존적일 때. 그죠?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서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그죠? 근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의존적이면 좀 싫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나요? 의존적인 것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남편한테 기생하는 여자 이런 건 안 좋아하고 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아내로서 그죠?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그거 막 삥 뜯으려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삥 뜯는 건 현실적으로 필요해. 그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고. 아니 일단 남편이 일단 지금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기회 삼아서 한 번 정도는 삥 뜯어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삥 냄새. 뜯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죠? 그건 이제 예비로 하는 거고, 그보다는 그러면은 남편이 도움이랑 이렇게 엮이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이분은 계속 도움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행복했겠지. 잘 살았겠죠. 그런가? 너무 쉽게 꼬리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남자로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여자 정복하고 또 다른 거를 찾아가고 이런 남자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걸 받아들인 측면도 있잖아요, 여자가. 맨날 다 알면서 받아들였대. 근데 그렇게 네가 언제야? 네가 그 사람 선택한 언제야? 이렇게. 그 남자는 알아? 그렇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도록 여자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좋아요.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언제든지 이혼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야지, 그죠? 남편도 쉽게 못하죠. 독립될 네.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신유진 변호사님이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라. 뭐 그리고 이제 여자분도 독립적일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자분의 쭉 히스토리를 보면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내가 조그만 카페를 한다. 라거나 혹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뭔가 가게를 한다라고 해도 목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나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해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뭐 이혼에 대한 어. 준비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네, 네. 뭐라도 좀 더 지금보다는 한 발 앞서서 나가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이혼을 결심하거나 막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뭐 어쨌든 이런 그런 모든 분들의 사연이 딱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맞아요. 주변에서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쌈박하지 못하더라도 쌈박하게 만들어 가시고 가장 최적의 조언을 이게, 또 예. 찾아드리잖아요. 네. 이런 사연이 되게 많은데. 많죠. 그쵸? 엄청 많죠. 딱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당연히 오늘 많죠. 사연은 둘 다 되게 흔한 사연이고, 예. 사실 딱 떨어지면 근데 우리한테까지 사연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이미- 누가 봐도 명확한 이미 결정했겠지.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은 진짜 그런 거 하면 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약간 부트캠프. 무기력한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그런 어. 거. 네. 그러게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발전시켜서 사업 제안으로까지 국립국어원장은 언제 하시려고?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업까지 한번 같이 구상해보는 걸로. 네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한번 쭉 해보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도 좀 자기만의 본인만의 행복을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